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무뎌진다고요. 하지만 예순이 넘은 김정호 씨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그저 꺼내놓을 곳이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요. 정호 씨는 올해 63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이 생길 자격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마지막 얼굴이 아직도 너무나 또렷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정호 씨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뒤 오전 9시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도서관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 책을 읽다가 오후 5시쯤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었죠. 저녁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쯤 잠자리에 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고 단정한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수가 적고 예의 바른 모습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호 씨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단정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오래되고 깊은 외로움에서 나온 것이므려. 말을 걸 사람이 없고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한편 이순애 씨는 61였습니다. 3년 전 이혼을 했고 그 사실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 앞에 따라붙는 꼬리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순애 씨는 같은 질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나이에 왜 이혼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이혼 사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은 평생 순애 씨를 가사도우미 정도로만 여겼고 대화라고는 생활비와 자식 교육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순애 씨가 무언가를 말하려 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잘해.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고 독립한 뒤 순애 씨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빈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마주 앉아 있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남은 인생만이라도 혼자 살겠다고요. 순애 씨 역시 도서관을 자주 찾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기척이 있는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숨쉬고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늘 창가 쪽 같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일기를 적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을 떠다니는 생각들을 붙잡아두는 작업이었죠. 생각이 흘러가다 멈추지 않게 그렇게 펜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조금은 덜 공허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서로를 인식한 건 아마 3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을 겁니다. 정호 씨는 늘 비문학 코너 근처 테이블에 앉았고 순애 씨는 창가 자리를 고집했습니다. 두 자리 사이의 거리는 대략 10m 정도였죠. 정호 씨가 먼저 순애 씨를 알아봤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무언가를 적고 있는 여자.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고 표정은 늘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정호 씨는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말을 걸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여자도 자신처럼 혼자인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순애 씨도 정호 씨를 알아차렸습니다. 늘 같은 책을 오래 들여다보는 남자. 책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가끔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에서 순애 씨는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체념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묘한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어주는 것 같았죠. 나 혼자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나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바뀐 건 비가 내리던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문을 나서려던 순애 씨가 우산을 펴려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산살이 꺾여서 제대로 펴지지 않았던 거죠. 비는 점점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순애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우산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망설였습니다. 말을 걸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비를 맞고 있는 그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정호 씨는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목소리는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길게 마주쳤습니다. 순애 씨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호 씨는 우산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완전히 부러진 건 아니었고 우산살이 접히는 부분이 빠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우산살을 제자리에 끼워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쩔 뻔했어요. 그 말과 함께 순애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호 씨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우산을 쓰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허물어진 것 같았죠. 다음 날 두 사람은 도서관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마주치자 서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명한 인사였죠. 그 다음 날도 같은 인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정호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그러게요. 벌써 겨울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나면 몇 마디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은 함께 도서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앉아서야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이순애예요. 이름을 교환한 뒤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호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내를 일찍 떠나보냈습니다. 15년 전이네요. 그러셨군요.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들은 담담하게 나왔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시간은 너무나 길고 무거웠습니다. 정호 씨는 순애 씨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죠. 아마 둘 다 외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순애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호 씨 앞에서만큼은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왜 이혼했는지, 왜 혼자 사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같은 질문들을 받지 않아도 되었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서관에서 만나 함께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일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날씨, 읽고 있는 책, 도서관 풍경, 계절의 변화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인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새로 생긴 감정은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정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순애 씨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사진 앞에 서면 더욱 그랬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순애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이혼하고 이제 겨우 3년인데 또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두 사람은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이해자였으니까요. 겨울이 깊어지고 두 사람의 만남도 조금씩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누구도 모르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만남이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정호 씨와 순애 씨가 처음 말을 나눈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났고 만남의 장소도 도서관과 카페를 넘어 천천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애 씨가 제안했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 공원 산책이라도 할까요? 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걱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원은 도서관이나 카페와 달랐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았죠. 하지만 그 걱정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2월 중순, 날씨가 조금 풀린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공원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그런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용기도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깨가 가끔 스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기 벚꽃이 예쁘다던데 봄에 다시 와봐야겠어요.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좋겠네요. 정호 씨의 대답에는 함께라는 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을 들은 것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산책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직이에요. 그럼 함께 식사라도 할까요? 순애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공원 산책까지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다른 의미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공원 근처 조용한 한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 시간치고는 손님이 많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자제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요즘 자주 외출하신다고. 순애 씨는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도서관 다닌다고만 했죠. 김 선생님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죄책감과 안도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가면 돼요. 그래도 정말 괜찮아요. 순애 씨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집까지 함께 가는 것, 그것까지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헤어졌습니다. 정호 씨는 순애 씨가 탄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 씨는 거실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15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정호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아내가 뭐라고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라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됐어요. 하지만 그건 정호 씨가 만들어낸 대답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아내가 뭐라고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죠. 순애 씨도 집에 돌아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설레고 또 이렇게 불안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뭐해? 응, 그냥 집에 있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순애 씨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도서관 갔다가 산책 좀 했어. 혼자? 응, 혼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평생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외로운 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그래도 너무 혼자 계시지 말고 경로당이라도 나가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잘 지내고 있는지,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않는지.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만났지만 만날 때마다 조심스러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대화할 때도 주변을 의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정호 씨는 순애 씨와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순애 씨가 장을 보러 가는데 함께 가겠냐고 물었고 정호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시장은 북적였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순애 씨가 과일을 고르는 동안 정호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라서 특별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순애 씨가 사과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한 봉지에 10,000원이에요. 좀 깎아주시면 안 돼요? 에이, 이미 싼 거예요. 두 봉지 사시면 1,000원 깎아드릴게요. 순애 씨가 정호 씨를 돌아봤습니다. 김 선생님도 드실래요? 같이 사면 싸다는데.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사과를 한 봉지씩 나눠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정호 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으로 정호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니, 정확히는 정호 씨 옆에 서 있는 순애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아들의 시선이 순애 씨에게로 향했습니다. 순애 씨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 이분은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설명해 버렸습니다. 도서관에서 알게 된 분이다. 아, 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정호 씨와 순애 씨를 번갈아 보며 뭔가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장 보러 왔어요. 아버지도 장 보시는 거예요? 응,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먼저 갈게요. 김 선생님, 다음에 뵈어요. 순애 씨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호 씨는 그녀를 붙잡을 수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누구세요?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냥 도서관에서 가끔 마주치는 분이다.
가끔 마주치는 분이랑 같이 장을 봐요? 정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의 집에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동생인 둘째 딸도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랑 무슨 사이세요? 정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친구다. 친구요? 딸이 되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보로 보여요? 친구 사이가 그렇게 같이 장을 봐요? 우린 정말 그냥 도서관에서 알게 된 사이다. 가끔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그러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을 만나신다는 게 15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다. 정호 씨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들은 다 결혼해서 제 가정 꾸리고 살잖니. 나만 평생 혼자 살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시고 우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체면을 걱정해야 하지? 아버지, 그 나이에 연애를 하신다는 게 말이 돼요? 딸의 말에 정호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나이, 63이라는 나이가 연애를 하면 안 되는 나이인가요? 아직 심장은 뛰고 있고 외로움도 느끼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말입니다. 우린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시선도 생각하셔야 하고 만약에 재혼이라도 하시면 솔직히 우리도 힘들어요. 재혼은 생각도 안 했다. 그럼 뭐 하시려고 만나세요? 정호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순애 씨와 함께 있으면 덜 외롭다는 것,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뒤 정호 씨는 순애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누른 통화 버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순애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나 김정호입니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드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쪽도 비슷해요. 딸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가 이상한 사람 만나서 또 속는 거 아니냐고, 이혼한 것도 말이 많은데, 또 무슨 일 벌이려고 하냐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김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김 선생님, 순애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조금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호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순애 씨, 자식들이 걱정하는데 우리가 계속 만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김 선생님도 아드님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하지만 저도 딸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겨우 마음 잡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딸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정호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 씨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안 만나는 겁니까? 아니요. 도서관에서 마주치면 인사는 해요. 다만 따로 시간을 내서 만나는 건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순애 씨, 김 선생님, 저희 둘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이에 자식들 걱정 끼치면서까지 뭔가를 하는 건 욕심인 것 같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호 씨는 한동안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순애 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며칠 뒤부터 순애 씨는 도서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도서관에 갔지만 창가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호 씨는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을 포기하면 정말 모두가 편해질까? 아니면 나만 더 외로워지는 걸까? 정호 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순애 씨가 도서관에 나오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여전히 매일 도서관에 갔지만 책을 읽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자꾸만 창가 쪽 빈자리가 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도서관에 있던 정호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정호 씨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이순의 어머니 딸이에요. 정호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세요. 뭐라고요? 정호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어머니 핸드폰에 김정호 님이 자주 통화하신 기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어느 병원이십니까? 순애 씨의 딸이 병원 이름과 병실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정호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도서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정호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순애 씨가 아프다니, 그것도 입원할 정도로 심각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정호 씨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애 씨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3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아마 딸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김정호 씨 오셨어요. 딸이 순애 씨를 깨웠습니다. 순애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호 씨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정호 씨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순애 씨의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두 분 이야기 나누세요. 딸이 나가고 병실에는 정호 씨와 순애 씨만 남았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걱정 끼쳐드렸네요. 순애 씨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왜 쓰러지신 겁니까? 사실은요.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심장이 안 좋아요.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네. 이혼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그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자꾸 미뤘어요. 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말하면 걱정하실 것 같아서요. 그리고 순애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김 선생님을 만나면서 증상이 좀 나아졌었어요.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가슴 답답한 것도 덜하고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호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순애 씨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가 자식들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런데 김 선생님이랑 연락을 끊고 나서 다시 나빠졌어요.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다가 결국 쓰러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심장 부정맥이래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협심증 증세도 있고요. 약 먹고 관리하면 된대요. 수술까지는 필요 없대요. 정호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에 꼬박꼬박 다니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죠. 순애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 이제 정말 혼자인가 봐요.
김 선생님 없이도 잘 지내야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이순애 씨, 괜찮아요. 익숙해질 거예요. 원래 혼자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정호 씨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순애 씨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푹 쉬십시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호 씨가 병실을 나가려는데 순애 씨의 딸이 따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 김정호 씨, 네. 어머니가 선생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돼서 반대했는데 이렇게 아프신 거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정호 씨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외로우셨나 봐요. 그걸 제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못 본 척 했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제분이 걱정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어머니 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챙겨드리지 못해서 선생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어머니한테 소홀했어요. 이혼하실 때도 제대로 위로해드리지 못했고요. 정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애 씨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씨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순애 씨의 수척한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정호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고. 자식들이 뭐라고 하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순애 씨 곁을 지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내 동생이랑 같이 우리 집으로 와라. 할 이야기가 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과 딸이 정호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라. 정호 씨는 자식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정호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난 그분, 이순애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 네. 자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다. 혼자 사시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보다. 그래서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나는 그분 곁을 지킬 생각이다. 아버지, 들어라. 끝까지 들어라. 정호 씨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63이라는 나이가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아직 심장은 뛰고 있고 감정도 있고 외로움도 느낀다.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를 잊은 게 아니다. 15년이 지났어도 어머니 생각을 안 한 날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은 인생을 죄인처럼 살 이유는 없잖니. 아버지, 이순애 씨와 함께 있으면 나는 덜 외롭다.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다. 우리 둘 다 혼자 살기엔 너무 외로운 사람들이야.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정호 씨가 되물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냐,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외롭게 살라는 거니? 사람들 시선이 내 행복보다 중요하니?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아버지. 뭐? 사실은 우리가 무서운 건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정호 씨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회사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재혼하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요.
정호 씨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을 걱정한 게 아니라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너희들 체면 때문에 나는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다.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너희들의 체면이야. 정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외로움도 느끼고 누군가랑 함께 있고 싶은 마음도 든다. 그게 잘못이니? 자식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늙는다. 그때 가서 혼자 남겨지면 그 외로움을 알 거다. 그때 가서 너희 자식들이 체면 때문에 너희를 혼자 두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나는 이순애 씨를 만날 거다. 너희들이 반대해도 만날 거야. 다만 너희들이 이해해주면 좋겠다. 큰아들도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기적이었네요. 그날 밤 정호 씨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순애 씨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순애 씨, 순애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호 씨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또 오셨어요? 괜찮으십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네, 많이 나아졌어요. 모레쯤 퇴원할 수 있대요. 정호 씨는 과일 바구니를 탁자 위에 놓고 순애 씨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순애 씨, 어제 우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순애 씨를 만날 거라고요. 순애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자제분들이 걱정하실 텐데.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애 씨, 정호 씨는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순애 씨가 원하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제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순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딸이, 따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할게요. 순애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순애 씨의 딸이 들어왔습니다. 딸은 어머니와 정호 씨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순애 씨는 황급히 손을 뺐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는 다시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님, 제대로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김정호라고 합니다. 딸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제 뵀죠. 따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저는 따님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곁에서 모시고 싶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애 씨는 당황해서 정호 씨를 말렸습니다. 김 선생님 그만. 아닙니다. 제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호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자식이 둘 있습니다. 어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따님의 어머니를 만날 거라고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이해해줬습니다. 엄마, 딸이 순애 씨를 바라봤습니다. 순애 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두 분이 이야기 나누세요. 정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을 나가기 전 순애 씨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호 씨가 나간 뒤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뭐가? 저 사람, 김정우 씨 말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하세요? 순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도 잘 모르겠어. 순애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만 그분이랑 함께 있으면 덜 외로운 건 사실이야. 이혼하고 너무 힘들었거든.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딸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김정호 씨랑 연락 끊고 나서는 더 힘들었어. 그분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니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지. 엄마, 미안해. 너한테 걱정 끼쳐서. 나도 처음엔 그냥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이상이 된 것 같아.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반대했던 게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였어요. 응? 그런데 이렇게 아프신 거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어서 엄마를 제대로 못 챙겼잖아요. 이혼하실 때도 그랬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아니에요.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솔직히 저만 남겨질까봐 무서웠어요. 순애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떠나는 게 아니야. 다만 혼자가 아니라는 거지.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딸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순애 씨도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정호 씨 좋은 분 같아요. 어제도 엄마 걱정하는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그래. 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러니까 김정호 씨랑 계속 만나세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순애 씨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딸도 따라 웃었습니다. 며칠 뒤 순애 씨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호 씨가 병원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순애 씨의 딸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딸이 정호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정호 씨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순애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애 씨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순애 씨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정호 씨는 순애 씨가 편히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약 드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정호 씨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순애 씨에게 건넸습니다. 순애 씨는 약을 먹고 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김 선생님,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이랑 계속 만나셔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심장도 안 좋고 이혼한 사람이고 김 선생님한테 짐이 될 것 같아서요. 정호 씨는 순애 씨 옆에 앉았습니다. 이순애 씨, 네. 저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나이도 많고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직 남아있고 그래도 이순애 씨와 함께라면 그 슬픔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애 씨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천천히 가도 될까요? 급하지 않게 서로를 알아가면서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정호 씨는 매일 순애 씨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함께 갔고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때로는 그냥 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호 씨가 순애 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순애 씨,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시겠습니까?
순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벌써라니요. 저는 이순애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희 딸도 함께 만날까요? 좋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네 사람이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정호 씨의 큰아들 부부와 딸, 그리고 순애 씨의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순애 씨, 제가 진심으로 생각하는 분입니다. 큰아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순애 씨도 인사했습니다. 딸들도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초반의 어색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정호 씨의 딸이 순애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너무 외로워하셨거든요. 저도 김 선생님 덕분에 많이 힘을 얻고 있어요. 둘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순애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좋은 자제분들이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김 선생님, 네.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이니까요.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정호 씨와 순애 씨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꾸준히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고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순애 씨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약을 먹고 정호 씨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컨디션이 좋아졌죠. 어느 봄날 오후 두 사람은 1년 전 처음 산책했던 그 공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순애 씨가 벚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이야기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봄에 다시 오자고요. 네, 기억해요. 그때는 함께라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함께 왔네요. 순애 씨는 정호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는데 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순애 씨, 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순애 씨는 정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정호 씨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안 될까요? 순애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결혼이요? 네. 저는 이순애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떳떳하게요. 순애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을, 나이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순애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호 씨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순애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김 선생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결혼은 왜 망설이십니까? 자식들이 또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들은 이미 우리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순애 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그날 밤 순애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응, 저기 김정호 씨가 결혼하자고 했어. 전화 너머로 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엄마 뭐라고 했어요? 아직 대답 못했어. 생각할 시간 달라고 했지.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결혼하고 싶어. 김정호 씨랑 계속 함께 있고 싶거든. 근데 내가 또 걱정할까봐. 엄마, 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김정호 씨 좋은 분이잖아요. 엄마랑 잘 맞으시고요. 순애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엄마야말로 이제 행복하세요. 그동안 너무 힘드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난 뒤 순애 씨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순애 씨는 정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선생님, 저 대답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네, 결혼해요. 전화 너머로 정호 씨의 기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애 씨. 저야말로 감사해요. 그로부터 석 달 뒤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작은 레스토랑에서 가족들만 모여 식사를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정호 씨의 자식들과 손주들, 순애 씨의 딸과 사위, 그리고 외손주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축하해줬지만 여전히 걱정 섞인 눈빛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는 표정,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정호 씨의 큰아들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외로우셨죠? 이제 이순의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세요. 순애 씨의 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김정우 아버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정호 씨와 순애 씨도 서로를 바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정호 씨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애 씨의 집은 딸 가족이 가끔 사용하기로 했죠. 신혼생활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간단한 산책을 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도서관에 가거나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점심과 저녁도 함께 준비해서 먹었죠.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호 씨의 오랜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친구들은 처음에 걱정 섞인 표정으로 왔지만 정호 씨와 순애 씨의 모습을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자네,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예전엔 늘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에 생기가 도네.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결혼 잘했네. 혼자 사는 것보다 훨씬 좋아 보여. 친구들이 돌아간 뒤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친구분들 좋으시네요. 처음에는 걱정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을 보고 안심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상했던 불안정함이나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결혼 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정호 씨는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죠. 아내의 사진 앞에 설 때도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고 그 사랑을 다시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순애 씨도 변했습니다. 건강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녔고 운동도 했고 약도 빠짐없이 먹었습니다. 정호 씨 옆에 오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결혼 1년째 되던 날 두 사람은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벚꽃이 다시 만개해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을 바라보는데 순애 씨가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네. 이 감정에도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정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다른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온 사랑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찾아온 조심스럽고 떨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어서 더 조심했고, 조심해서 더 소중했고, 소중해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정호 씨는 순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 씨도 정호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걸을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주위를 감쌌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감정.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일상. 정호 씨와 순애 씨는 그렇게 남은 시간을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일흔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사랑은 늦은 게 아니라는 것. 함께할 사람이 있다면 남은 시간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 두 사람은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속을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나란히 걷는 두 사람. 서로의 손을 잡은 두 사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의 시간 속에서 새로 시작된 사랑 이야기로